미안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당신이 이해해 주라. 손을 잡으려는 나를 뿌리치며 아내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 대신 서류를 내민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그리고는 뒤돌아서 과수원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 잠깐만. 이거 왜 이래요? 빨리 읽어보고 결정을 하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정말 이럴 걸까? 이럴 거냐고. 그럼 마음대로 해. 찍을게. 찍으면 될 거 아이가? 나는 아버지 혼자 두고 여기 못 떠난다. 그리 알아라.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은교 작가님의 단편 소설 자이언트입니다. 이 작품은 2014 농촌문학상 수상작으로 서은교 단편 소설집 미디어 파사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현관 입구에 나란히 놓인 자주색 여행용 가방. 아니야, 얘.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한번 거쳐 휴스턴까지 가는데 꼽아 24시간이 걸린대. 열흘 중에 비행기 안에서 보내야 할 시간 이틀 빼고 나면 여행할 시간도 없지 뭐. 나보다야 노인네가 걱정이지.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는 2시간도 채 남아있지 않았건만 아내의 통화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는 슬며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안 갈 것까? 방문을 열고 소리를 꽥 지른다. 아내가 시계를 보더니 일단은 갔다 와서 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미안, 여보.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와서. 어머, 내 정신 좀 봐. 걔한테 뭘 좀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걸 또 깜빡하고 말았네. 그러기 왜 그리 다그쳐. 다그치긴. 거 쓸데없이 아무나 붙잡고 이거저거 물어보지 마라 카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왕 보내주는 거 기분 좋게 보내주는 법을 모른다니까. 하여튼 잘 갔다 올게. 미안해요, 여보. 아내의 잔소리는 공항 로비에서 수속을 밟고 심사대를 나서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동재 넌 곧 군대 간다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여보, 그리고 나 없는 동안 그거나 잘 알아봐. 이젠 당신도 살 궁리를 해야지. 아내는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아들과 함께 뒤돌아서서 공항 로비를 빠져나와 버렸다. 그녀는 이제 대구에서 김포까지 비행기로 간 다음 서울의 처남이 모시고 나온 장모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것이다. 휴스턴에 사는 처제의 귀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기간 내 장모님을 미국 여행시켜 드리러 가려는 것이다. 처남이 있었지만 막상 장모님을 모시고 갈 처지가 못되자 결국 밀리고 밀린 끝에 그 역할이 아내에게 돌아오고 말았고 드디어 오늘 그 길을 떠나는 것이다. 공항을 빠져나온 나는 서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차를 올렸다. 올해는 12월 중순의 날씨임에도 벌써 추위가 매서웠다. 예년과 달리 눈도 많이 내렸다. 봉화에서 춘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벌써 2차례나 눈이 내렸고 겨울이면 강원도만큼이나 추운 곳이 바로 경북 북부 지방이었다. 동재는 혼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물어왔다. 아빠, 오늘 할부지 집에서 자고 올 겁니까? 와, 늦으면 자고 와야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에 녀석은 짜증이 나는지
횡하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만다. 시골은 싫은데. 아들의 푸념이 들릴 듯 말 듯 길을 스친다. 고속도로엔 통행량이 별로 없었다. 눈이 오려는지 북쪽 하늘에서부터 낮은 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다. 무료한 김에 라디오를 틀었다. 추억의 팝송.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지나간 추억의 명화 주제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1956년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영화 자이언트라는 영화 주제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자이언트의 주제곡인 This, Then It's the Texas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텍사스, 텍사스라. 그 곡은 나만의 남다른 사연이 있는 곡이기도 했다. 안동 인근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칼바람이 흉하니 몸을 스친다. 동재는 화장실에 갔는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잠시 차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명예퇴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설 때부터 자꾸만 움츠러들던 자신. 아내는 더 나이 들어 회사에서 노골적인 눈치를 받느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뭐든 사업을 해보자고 했지만 25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갑자기 사업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자칫 기름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문득 조금 전 휴게소로 들어설 무렵 라디오에서 잠시 흘러나왔던 영화 주제가가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틀어주시던 음악이었다. 대구에서 태어난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대구에서 장사를 하시다 그만두고 기양을 한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의 고향인 봉화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비탈밭에 이른 약 1헥타르의 과수원을 맡아 농사를 지으셨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 아버지는 누나와 나를 다시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그때부터 나는 객지에서 사춘기를 맞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내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탁구장이나 당구장 아니면 롤러 스케이트장 등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누나가 있었지만 누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의 제재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학교 성적은 자연히 뒤처지기만 했고 감당을 못하던 누나는 어느 날 집으로 SOS를 보냈다. 아버지가 농사일을 미루고 잠시 올라오신 날이었다. 성내로 나와서는 딴 데 한눈 팔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거늘 스스로 판단을 할 나이가 됐단 말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러나 나는 그때 이미 반항으로 가득 차 있던 때였다. 그건 굳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나를 홀로 이곳에 내버려둔 고향에 대한 반항 때문이었다. 땅, 과수원, 그거대에 고향은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텅 빈 가슴이 본능적으로 찾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과 함께 나눔이란 것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속 대구에 살았으면 될 일이지 와 중간에 고향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여기에서 계속 살았어도 지금쯤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더 좋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 말에 잠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미안하다.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만 언젠가는 내가 왜 그때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는지 네도 이해할 날이 올 거다. 그날 아버지는 내게 한창 그 당시에 유행하던 작은 사각형의 붉은색 텐 테이블을 두고 가셨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와 함께 아버지가 가져온 몇 장의 LP판, 그 중에는 외국 영화 음악이 담긴 팝송판도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왜, 무슨 이유로 내게 그것들을 주고 가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시자 이제 고향엔 아버지 단 한 분만 이 집과 과수원을 지키고 계신다. 아버지, 굳이 여기 계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돌도 많고 수령도 오래된 나무들 뿐인데 작년에는 병이 돌아 사과 농사를 반타작밖에 못하셨다 아닙니까? 그럴 바엔 아예 다른 사람에게 대리 경작을 시키고 함께 대구로 나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말에도 꿈쩍을 하지 않으셨다. 동지에는 한참 만에야 차로 돌아왔다. 얇은 청바지 하나를 걸친 녀석은 갑작스런 추위에 몸을 벌벌 떨며 차로 뛰어든다. 밖엔 어느새 눈발이 조금씩 딸리고 있었다. 걱정이 되었다. 봉화에서 춘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문제였다. 눈이 더 쏟아지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시동을 걸었다. 까르륵. 그러나 몇 번의 시도에도 차는 꿈쩍도 않는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차는 결국 안동에 있는 정비소로 견인이 되어갔다. 이미 땅거미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자칫하면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될 뻔한 찰나 우연히 그곳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김재식을 만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던 것이다. 그는 초등학교 때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하나였지만 내가 도시로 나간 이후 자연 우리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같이 갈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문규 알제? 왜? 옛날에 너희 집 논머슴 살던 춘식이 아재 아들. 오늘 안동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길에 함께 나왔다. 그놈이야 이제 과수원 사서 농사 잘 짓고 있지. 지금 화장실에 갔는데 혹시라도 자네한테 어문 말을 하더라도 아무 대꾸를 말게나. 때를 맞춰 어둠 한 자락을 정수리에 걸치고 비틀걸음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생각대로 그는 문규였다. 오문규. 그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나 티격태격하던 사이였기에 별로 달갑지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요, 이게 누구? 창식이 아이가. 야, 니 참 오랜만이다. 하긴 가뭄에 콩나듯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고향에 왔다가도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신 양반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 행차하셨노? 올려가 있더나. 술에 취한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듯 몸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이 사람 빨리 타거라. 집에 가야지. 재식은 1톤 더블캡 트럭을 가지고 있었다. 재식이 내 눈치를 보며 얼른 문규를 차 뒷자리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나는 동재와 함께 앞자리에 끼어앉았다. 문규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대로 의자에 누워버린다. 앞문 옆에 커다란 말통 하나가 놓여있어 가뜩이나 좁은 자리에 다리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많이 불편하제? 문규 저놈아가 집에 가서 마신다고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반말이나 받아가는 거 아이가. 눈발이 끊임없이 내리더니 영주에 가까워지자 다행히 눈발이 가늘어진다. 문규는 그대로 잠이 들었는지 곧이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어색한 분위기에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는 농업기술센터에 다닌다더니 아직도 잘 다니고 있지? 그래. 부모한테 시골 흙냄새 물려받고 52년간 한 곳에서만 살고 안 있나. 차는 영주를 지나 봉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멀리 어둠 속 읍내 고층 아파트도 생소하고
산과 강의 모습이 옛날과는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 나는 한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산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 제식이 히터를 한 단 더 올린다. 인자 시골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아이가.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동네마다 애 우는 소리 들은지는 언젠지도 모르겠다. 늙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집이 많다 보이 사고도 많이 나고 작년 겨울엔 버스 정류장 맞은편 산길 끝에 사는 아지매가 행방불명됐다 아이가. 나중에 찾고 보이 맞은편 산 기슭에 누워 숨져 있었던 거라. 평소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눈 오는 날 혼자 동네 노인정 간다고 나섰다가 그래도 아들이 사준 털 잠바를 이불처럼 꼭 덮고 주무시듯이 가셨더라. 낙상 사고는 다반사고. 그때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문규가 뒤쪽에서 말을 받는다. 기름값 아낀다고 추운 날 보이라도 안 떼고 주무시다 저온증에 걸려 세상 버리기 직전까지 간 어르신도 있었지. 문규의 말이 왠지 가시가 돋친 듯 까칠하다. 그기 다 자식들이 자주 안 찾아봐서 그런 탈이 나는 기라. 지 부모가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방구들이 뜻인지 찬지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죽고 나면 그때서야 지가 무신 큰 효자나 된 것처럼 울고 불고. 문규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노골적으로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 술 많이 했나 본데 그만해라. 운전하는 사람한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불편한 심기를 억지로 두르며 점잖게 말을 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에겐 도화선 같은 역할이 될 줄이야. 무엇이 술 많이 했나 본데? 술을? 와, 네가 나한테 언제 술 한 잔 산 일 있나? 내 돈 내고 내가 술 마시고 가는데 네가 와 잔소리가 그리 많노? 기어이 그의 주사가 터지자 순간 참고 있던 화가 불쑥 치밀어 올랐다. 이놈이 술을 마셨으면 고이 잠이나 잘 것이지. 와 이놈 저놈 붙들고 시비고 시비가. 놈의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뒤돌아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천장으로 힘차게 치솟아오르는 물기둥. 순식간에 터져나온 막걸리에 나는 온몸을 술로 뒤집어 쓰고 말았다. 히터 앞에 놓여있던 막걸리 통에 열이 가해지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내부 압력을 못 이겨 그대로 폭발을 한 것이었다. 천장까지 솟구친 술은 고스란히 내 머리 위로만 떨어져 내렸다. 밤 9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식은 여기서도 집까지는 20분 정도를 더 가야 하지만 문규는 바로 길 건너편 산 아래에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무슨 추태고. 하여튼 둘이 화해하고 집에 잘 들어가라. 제식이 차를 몰고 떠나자 문규가 뒤돌아선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그만들 해라. 문규 니는 빨리 집에 가고. 우체된 놈이 맨날 술만 마시면. 문규는 말없이 고개를 90도로 꾸벅 절을 하고는 뒤돌아서 길을 건너갔다. 무슨 일 있었더나? 밤늦게 집에 다 오고. 아입니다. 일은 무슨 일. 하도 오랫동안 못 찾아뵈서 참. 동재 애미는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해서 그리 보냈심더. 어쨌든 오늘아 욕봤다. 막걸리 냄새 안 나게 단디 씻고 일찍 자거라. 동재 니도. 술에 젖은 옷을 벗고 목욕탕에서 샤워를 했다. 목욕탕이라고는 하지만 예풍이 새어서 그런지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을 하나 꺼내 입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동재는 그런 내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한다. 아마도 막걸리를 뒤집어 쓴 내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지금쯤 태평양 상공 어딘가를 아직도 날고 있으리라. 아버지한테는 아내가 여행을 떠났다는 소리를 차마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야 말았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인 뒤에야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밤새 눈이 사냐에 소복이 쌓여 있다. 과수원 입구에서 뒤편 언덕길로 이어진 산길을 따라 늘어선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하얗다. 아버지가 마당 앞 눈을 치우며 혼자 소리를 하신다. 차가 없어 어쩌노. 버스도 안 다닐 낀데. 안 되면 제식이한테 버스 터미널까지만이라도 태워달라고 하든가. 되심도 어차피 차 수리가 끝나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야지. 아침밥을 먹고 나자 아버지는 또다시 과수원으로 나가신다. 그 사이에 잠시 잠이 들었던 걸까. 문득 밖에서 트럭의 엔진음이 과수원 안으로 들려오더니 건너편 사과 냉장 창고가 있는 근처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비료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고 아버지가 그 아래에서 비료 푸대를 받아 내리고 있었다. 이왕 보았으니 모른 채 할 수가 없어 나는 어줍잖은 몸짓으로 차 앞으로 다가갔다. 다친다.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라. 비료 한 포대를 손으로 잡으니 팔이 휘청거린다. 비닐 포장지에 묻은 눈 때문에 미끄러워 금방 손에서 미끄러져 내린다. 다시 손을 집으려는 순간 손가락 힘으로 내리다간 금세 손에 물집 생겨 팔 전체를 이용해서 잡아야지. 언제 왔는지 문규가 차에서 비료를 받아 내려서는 어깨에 달랑 얹고 있다. 어제 일이 떠올라 괘씸하기도 했지만 일단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어설프지만 동제까지 나서서 300포의 비료를 다 내렸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지켜보시더니 잠시 후 집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날 오후 제식이 집으로 찾아왔다. 잠시 자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식이 나를 끌고 향한 곳은 뜻밖에도 길 건너편에 있는 문규의 집이었다. 과수원은 산 비탈이 아닌 비교적 평지에 가까운 땅으로 얼핏 보아도 땅이 비옥해 보였고 심어놓은 사과나무의 수령도 아버지의 수목보다는 제법 어려 보여 한창 왕성하게 실과를 맺을 것 같은 싱싱한 모습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과수동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릴 적부터 가끔씩 듣고 자란 탓인지 한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신기하다. 선뜻 집 안으로 들어서기가 못해 머뭇거리며 서 있자 제식이 팔을 잡아 채더니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집에는 대여섯 살 정도의 아이 하나와 그보다 좀 더 어린 남자아이 둘이서 장난을 치고 있다가 낯선 사람의 방문에 빤히 쳐다보고 있다. 인사해야지. 아빠 어릴 적 친구분인기라. 당신도 얼른 이리 안 오고 뭐하노? 부엌에서 젊은 여인이 나오더니 꾸벅 인사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신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놀라웠다. 그가 베트남 부인을 얻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식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여기로 오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네 아버지 때문이라네. 물론 누구보다 아들인 자네가 제일 잘 알겠지만 이제 어르신 연세도 곧 여든이 되자는가. 어지간하면 이런 소리 안 할락 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어르신 심기가 안 좋으신 것 같아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 아이가. 나는 말없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사실 나보다는 매일 얼굴을 대하는 그들이야말로 현재로선 아버지의 신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소리가 100번 지당한 소리긴 했지만 막상 나보다 친구들이 먼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러다가 또 전번처럼 큰일 나고 말제. 단디 생각해라. 허튼 소리 하려고 네 부른 게 아닌기라. 이런 말까지는 안 할락 했는데 어제 차 안에서 문규가 하던 말 생각날 기다. 얼마 전에 보이라도 안 틀고 주무시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 그게 바로 너가 아버지리다. 알겠나?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그 지경에까지 이르셨다니.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않고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아버지, 지발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 체면 깎을 일 좀 하지 마이소. 매달 보내드린 돈, 그 돈이면 겨우내 얼마든지 뜨뜻하게 기름 보일러 떼며 지낼 수 있을 건데 와 보이라도 안 켜고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나는 창고에서 일을 찾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소리부터 질렀다. 무엇보다 그날 아버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문규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녀석은 그래서 어제부터 내게 기고만장해 있었던 것일까. 그래, 그날은 내도 적적한 김에 술 한잔 마시고 잔다는 기 그만.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줄 누가 알았겠노. 니한테는 걱정할까봐 절대 입하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기어이 그놈이 말하고 말았네. 인자부터는 내 걱정은 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말았다. 눈은 그쳤지만 여전히 산골의 추위는 매섭다. 나는 일부러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두었다. 아버지의 방에서 기침소리가 가끔 들려왔다. 시골의 밤은 깊고 무료하기만 했다. 나는 잠시 낮에 제식이와 문규가 했던 말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이곳으로 들어와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머리가 흔들려진다. 대신 아버지를 댁으로 모시고 나갈 수만 있다면. 아직 안 자나.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손에 소반을 들고 들어오셨다. 그릇에는 아궁이 잿불에 구운 고구마 몇 개가 얹혀 있다. 여전히 부자간에 어색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계시더니 한참 만에야 입을 여신다. 내가 왜 굳이 이 총구석에 들어와 사서 고생을 하냐고 물었지. 아버지는 여전히 시선을 아래로 돌린 채 말을 이어가셨다. 지금 이 과수원은 본래 내 할아버지가 힘들게 일구어 놓은 땅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산을 사서 개가 나여 나무를 심고 그렇게 몇 년을 공을 들여 과수원을 겨우 일구어 놓았는데 그때 아마 문규 할아버지가 우리 집 머슴으로 있을 때였지.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가꾸어 겨우 정비한 과수원을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놈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 7살, 할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돌려받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일로 결국 할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두 여동생들과
화전민과 다름없는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갔어야 했다. 꿈에 할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나던 해인 1962년 할머니를 고향의 아버지 산소에 합장을 하고 돌아온 뒤부터였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뒤돌아 앉아서 자꾸만 두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고 계셨다. 치고 또 치고 쿵, 쿵 하고 울릴 정도로 그 소리는 컸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뒤로 돌아앉으셨어. 순식간에 아버지의 얼굴이 내 눈앞으로 확 다가왔지. 난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젖혔지만 난 그때 보았어.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 자국을. 말을 할 듯 말 듯한 입술의 움직임까지도 난 그때야 알았다. 아버지의 뜻을. 그럼 그 뒤로도 할아버지가 계속 꿈에 보이셨나요? 동재가 대신 할아버지의 말을 받는다. 아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다시 이 땅을 사서 이곳에 이사를 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 있었겠느냐. 너희들을 생각하면 함께 도시에 나가 살았어야 했지만. 잠시 아버지는 말을 고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에 있는 고리 괴짝으로 가더니 문고리를 열고 뚜껑을 젖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눈에 익은 텐테이블. 언젠가 아버지가 내게 주고 가셨던 것이었다.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가진 원대한 꿈이 뭔지 아니? 바로 이 영화에서처럼 나도 이 넓은 땅을 가꾸는 게 꿈이었어. 난 이곳을 그 광활한 텍사스로 비유하며 살았지. 그건 내 꿈이었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시라도 노력을 안 한 적이 없었다. 그게 너에게는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겠지만 언제 가까이 왔는지 동재가 LP판 표지 그림을 쳐다보고 있다. 처음 이 곡을 샀을 때는 매일 산이 떠나가도록 이 곡을 틀었어. 아마도 너는 그때 대구에 나가 있을 때였겠지만 그렇게 경쾌하고 신나는 곡을 들으며 난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어.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다. 흰눈이 덮인 산골의 겨울 야경. 어둠도 흰눈이 눈부신 듯 차마 내리지 못하고 있어. 병풍처럼 둘러싼 주위의 산과 집 뒤편 언덕 위의 과수원의 풍경이 수묵화처럼 훤히 눈에 비춰진다. 일요일 아침이 되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이틀째 날이었다. 아침 식사 후 울리는 한 통의 전화. 아내였다. 그럼 내가 떠나던 날부터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야? 동재도? 어휴, 깜짝 놀랐잖아. 참, 당신 그건 알아보고 있는 거야? 글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잘 있다 오라고. 끊어. 월요일 아침에야 차 수리가 다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가야 했다. 어젯밤 늦게 지인으로부터 그동안 부탁해 놓은 커피 전문점에 대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상권도 좋고 사람 통행량도 많은 곳이야.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한 2억 5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내일까지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계약을 걸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빨리 결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만한 자리도 없다. 알았지? 오늘 당장 가보고 가능하면 계약금까지 걸 작정으로 서둘러 길을 나서기로 했다.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채식이 잠시 뒤 차를 끌고 집으로 달려왔다. 동재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식이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아무래도 네가 여기 들어오는 건 힘들겠지? 아재는 뭐락하시더노? 시내로 나갈 의향이 있으시더나 말이다.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면 벌써 따라 나섰겠지. 차는 고갯길을 뱀처럼 산구비를 돌고 돌아 달려가고 있다. 눈은 이제 대부분 녹아서인지 맞은편에서 승용차도 한 대 지나친다. 동재는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제식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문규가 아버지를 살렸다. 하필이면 그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자꾸만 자존심이 상해왔다. 동재야, 운전 조심해서 단디 가야 한대. 과속하지 말고. 집에 도착하거든 잊지 말고 꼭 전화하고. 알았지? 나는 결국 정비공장에서 동재 혼자 집으로 보낸 뒤 제식의 차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아내가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지도 한 달이 지나갔다. 아내는 어떻게 열흘 만에 돌아온 사람을 볼 생각도 않고 촌구석에 처박혀 있느냐며 펄쩍 뛰었다. 무엇보다 지인이 말해준 커피숍 자리를 놓친 데 대해 더 분해하는 모습이었다.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냐? 지금 당신 코앞이 석자인데 시골에 처박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차라리 이혼하고 거기서 살아. 딸깍.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버렸다.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걸까? 그러게. 집으로 가라니까 가지도 않고 분란만 일으키냐 말이다. 지금이라도 얼른 내려가거라. 아버지 역시 내게 역정을 내고 계셨다. 그러나 나는 떠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꿈을 키워준 영화가 있었다면 내겐 그 영화보다 더 절실히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마냥 시간만 허비할 겨를조차 없는 것, 바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땅 때문이었다. 문규는 틈나는 대로 내게 달려와 과수동사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때론 내가 왜 저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녀석은 작정을 했는지 이젠 마치 나를 제 머슴 부리듯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다. 야 임마, 어떻게 하는지 설명만 해주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고. 자식이 가만 보고 있자니 나 참 더러워서. 그럴 때면 아버지도 말없이 못 본 척 애면하며 자리를 피해버리고 만다. 며칠간 나는 비탈진 과수원을 수도 없이 오르면서 비료를 옮겨 놓았다. 겨울 동안 휴지기에 드는 나무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치기와 시비를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몸은 단 몇 시간도 못 견디고 이내 파김치가 되고 만다. 아내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전화조차 없었다. 단단히 화가 난 게 틀림없었다. 과연 이혼을 무릅쓰고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그러나 언제 또 쓰러질지도 모르는 노인을 혼자 두고 돌아가기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어떻게 아내를 설득해야 하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이혼 서류를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 다음날 아침 아내의 전화 한 통.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걸까. 오후가 되자 저 멀리 산길을 돌아 승용차 한 대가 언덕길을 돌아오고 있었다. 예상대로 눈에 익은 차. 드디어 올 곳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른 산에서 내려왔다. 차는 마을 입구를 들어서 집 앞마당 입구에서 멈춰섰다. 먼저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동재였다. 그리고 뒤이어 아내가 차에서 내려 마당에 들어선다. 아버지는 과수원 꼭대기 언덕 너머에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미안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당신이 이해해 주라. 손을 잡으려는 나를 뿌리치며 아내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 대신 서류를 내민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그리고는 뒤돌아서 과수원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 잠깐만. 이거 왜 이래요? 빨리 읽어보고 결정을 하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정말 이럴 걸까? 이럴 거냐고. 그래, 마음대로 해. 찍을게. 찍으면 될 거 아이가. 나는 아버지 혼자 두고 여길 못 떠난다. 그리 알아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겨우 서류를 들어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것은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 신청서. 당신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나도 이곳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교육청에 신청하려고. 여긴 다문화 가정도 32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도울 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거야. 다문화 센터에 강사 자리도 요청해 두었고. 어이가 없어 나는 한참 동안 서류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과수원 쪽에서 동재가 할아버지 손을 끌다시피 하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번 학기는 휴학을 하고 왔심도. 4월 달에 입대하기 전까지 할부지 농사일 좀 도와드릴라고 해. 또 압니까? 저도 할부지 따라 농사지을 팔자가 될는지. 하하. 애끼놈아. 농담이라도 농사소리는 하지 마라. 너그는 그저 배운 대로 살아야지. 비싼 돈 들여 대학 공부하고 농사라니 가당찮다. 할부지, 그러고 전번에 고장난 텐테이블 그거 고쳐하심도. 인자 옛날처럼 LP판 올려놓고 마음대로 음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재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비탈길을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선다. 아버님, 지도하심도. 혼자 애 많이 잡수셨지? 아내가 아버지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뒤 음악 소리가 크게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경쾌한 휘파람 소리를 시작으로 비치밀러 합창단의 웅장한 합창 소리까지. 그 소리는 베이스음을 최대한 높여둔 듯 쿵쿵 거리며 마루가 울리듯 크게 퍼져나갔다. This day is the Texas. 그때였다. 아이고 여보, 아버님,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하여튼 남정네들이란. 아내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온다.